올해 65살이죠.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는 80살이 넘으셨고 자식도 없으십니다. 9년 전 저는 그저 밥 한 공기를 더 지었을 뿐인데 그 밥은 9년 동안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9년 동안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응급실까지 모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간 밀어드리고 분급실까지 모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와 저 이야기가 다단 공기에서 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오래된 알았습니다. 저는 싸우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혈연이 이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 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저는 인천의 강변에 가까운 한 오래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 버스에서 내리면 작은 언덕을 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에서 등줄기까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적어도 30년은 되었을 겁니다. 설난가는 차갑고도 거칠었습니다. 겨우짐을 4층 모퉁이까지 끌어다 놓고 한숨 돌리려는데 아래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3층 모퉁이에 휠체어가 문턱에 걸려 뒤집혀 있었고 바구니에 담겨 뒤집혀 있었고 바구니에 담겨있던 토마토와 채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백발의 할머니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짐을 던져두고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눈빛은 조금 흐릿했지만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번거롭게 해드렸어. 이 다리도 이 팔도 말을 안 되시게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천천히 집 문 앞까지 끌어다 드렸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토마토를 하나씩 바구니에 주워 담았습니다. 휠체어가 문턱에 단단히 끼어 있어서 2번이나 시도했어서 할머니 집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불이 꺼져 복도가 어두웠지만 물건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여기가 경사로가 제대로 안 돼서 자주 걸려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이라는 듯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는 어디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장 보러. 맞다.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채소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해먹는 게 더 절약돼요. 저는 예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괜찮아요 라는 말은 오래 듣다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 저는 이매령이라고 해요. 위층 4층 7호에 방금 이사 왔어요. 저는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을 되뇌며 마음속에 새기는 듯 했습니다. 나는 박미자예요. 다들 미자 언니나 박 아주머니라고 불려요. 할머니는 말을 마치고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나 돌봐줄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그저 잠시 실수를 한 것뿐이고 저는 그저 잠시 실수를 한 것뿐이고 번거롭다는 말이 입에 붙어 마치 숨을 쉴 때마다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할 때 할머니는 억지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음료수라도 사 마셔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 저는 재빨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위로 올라가서 짐 정리해야 해요. 3번 두드리면 인사하는 뜻이고 3번 두드리면 천장을 두드리세요. 제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값이 멍하니 있다가 할머니는 옆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두드리면 당신 꼭 들을 수 있을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네,
3번 두드리는데 더 귀엽겠네요. 그날 밤 아래층에서 정말 2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말이죠. 저는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하나와 접이식 테이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해 저는 56살이었고 이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걷다 보니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었죠. 그 후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딸 김아영은 아직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 너무 바빠서 다음에 영상 통화할게.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시장에 혼자 밥을 먹고 시장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을 끄기 전에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내일 우산을 가져가야 할지 모자를 가져가야 할지 그러던 그날 밤 저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처음으로 2사람 몫의 밥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쌀은 좀 더 많이 지어도 똑같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내일 다시 데워 먹으면 되지. 다음 날 저녁 저는 재래시장에 가서 두부조림과 브로콜리 한 송이를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밥을 지어 놓고 밥을 지어 나눠 담았습니다. 한 공기는 제가 먹고 다른 한 공기는 도시락통에 담아 불고기는 박미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당해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혜령 씨? 제가 밥을 너무 많이 해서요. 저는 도시락통을 할머니에게 내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좀 도와드세요. 안 그러면 저 혼자 먹다가 배 터져 죽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내밀어도 섭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돈 주시면 저 다음부터는 못 와요. 그날 저는 할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할머니가 한번 뇌졸중을 앓아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아래층을 오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밀어야 했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은 없었으며 조카 하나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십수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애 어렸을 때 내가 키웠는데 하지만 그 애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 내가 계속 원망할 수는 없죠. 저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어떤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할머니 집을 나설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계단통에 형광등이 2번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벽을 짚고 앞으로는 밥을 지을 때 한 공기만 더 지으면 되겠네. 그 후로 오랫동안 제 생활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날씨를 확인하고 저녁에 국을 끓일지 면을 끓일지 결정합니다. 오후에는 재래시장에 가서 2사람 몫의 채소를 사고 채소 파는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눕니다. 아주머니, 이 고기는 좀 얇게 썰어주세요. 아래층 할머니 드리려고요. 할머니가 이가, 아주머니는 웃으며 어머니세요. 저녁 6시쯤 가스레인지를 끄면 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공기는 제 식탁에 놓고 다른 한 공기는 익숙한 도시락통에 담아 아래층으로 가져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박 아주머니, 식사하세요. 문 뒤에서 들려오는 네 왔어요 하는 소리는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느 날 문득 저는 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가끔 폭우가 쏟아져 계단통이 흠뻑 젖으면 저는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도시락을 들고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첨벙하는 소리를 냅니다. 가끔 여름이 너무 무더워 부엌이 찜통 같으면 저는 땀을 닦으면서 채소를 볶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르신들은 너무 짜게 드시면 안 좋아요 하고 생각하면 저절로 소금통을
멀리 치워놓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한밤중에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아래층에서 난리통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뛰쳐나가 보니 할머니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택시를 부르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해 구급대원에게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령 씨, 미안해요. 또 번거롭게 해드려서. 알고 말해도 된다고 할 때 사과하세요. 나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제가 56살부터 65살까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3천여 끼의 식사, 셀 수 없는 감기, 병원 재진, 혈압 측정.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척 조심스러워 하시다가 나중에는 직접 오늘은 배추볶음이 먹고 싶네요.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도와드리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누군가 제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딸 김아영이 영상 통화를 걸어와 제가 통화하면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엄마, 또 밥하는 거야? 하고 휴대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깨로 휴대폰을 받치고 말했습니다. 이따가 아래층 박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려야지. 엄마 혼자 다른 사람 돌보는 건 무리하지 마. 김아영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60대 중반인데 몸 조심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계단도 잘 오르내릴 수 있어. 게다가 나이 들면 제일 두려운 게 혼자 버려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집에서 찬도 쉬어 드시는 거 못 보겠더라. 통화를 끊고 저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젓가락 2벌을 챙겼습니다. 습관적으로 그중 한 벌을 도시락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내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나에게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며 이마주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저는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들고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9년 전 제가 그저 밥 한 공기를 더 지어 내려갔던 것이 공증사무소 문 앞까지 이 여자 할머니가 직접 그 2억이 넘는 돈을 조카에게 넘겨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당비자 할머니와 저는 그렇게 밥 한 공기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계속 지내도 나쁠 것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몫에 밥을 짓고 할머니는 천장을 두드리면 저는 3번 다시 두드려 답하는 것이 마치 암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그해 가을, 종이 한 장이 이 오래된 아파트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동네 입구로 걸어가다가 멀리서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봐요. 시청에서 공고문이 붙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동장님인 이청희 씨는 이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기단이 와서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공고문에는 길고 긴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리변환 공영도시재생 같은 내용이었는데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한는데 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우리 동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이 오래된 집들을 정부가 새롭게 지어준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생길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분배되느냐? 나중에 평가 회사에서 각 가구를 방문해서 상담할 겁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얼마 보상받아요? 몇 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몇 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청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평가 회사 사람들을 모시고 올 테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제 손에는 채소가 들려 있었지만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흔들거립니다. 박미자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3층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다면 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새 삶을 얻는 것과 같겠지. 만약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야 하지? 박미자 할머니의 휠체어는 누가 밀어드리지? 할머니는 80살이 넘으셨는데 익숙한 곳을 떠나면 무척 불안해하실 텐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채소 봉투가 손목을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혜령 씨,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긴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방금 산 채소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너무 흥분되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봤어요? 아주머니는 다가와 작은 소리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엄청 비싸대요. 동장님이 방금 나한테 말했는데 혜령 씨 집도 평가하면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이상은 나온대요. 도시재생 사업 보상금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2억 원이 넘을 수도 있대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렇게만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집은 더 대단하대요. 그 집은 층수도 좋고 채광도 좋고 다락방 공간도 좀 있어서 동장님이 사석에서 나한테 말했는데 아마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2억 7천만 원까지도 협상 가능할 거래요. 아주머니는 2억 7천만 원이라는 세 글자를 말할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미자 할머니 대박이네. 그 말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그 할머니 조카가 타지에서 사업한다던데 아마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못 들은 척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어떻게 협상되는지 봐야죠. 그날 오후에도 저는 평소처럼 위층으로 올라가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3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자 할머니, 식사하세요.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식탁에 놓고 국을 뜨면서 물었습니다. 문 앞에 공고문 보셨어요? 도시재생 사업이요. 도시재생 사업이요. 도시재생 사업이요. 동장님의 할머니 집이 엄청 비싸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미자 할머니 이번에 대박 터졌다고 하던데요. 할머니는 대박 터졌다는 두 글자를 듣자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죠.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많아지면 노인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할머니 것이니 뭘 할지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위층으로 돌아와 제 식탁에 앉아 휴대폰 계산기를 보았습니다. 제 오래된 아파트가 정말 동장님 말대로라면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한 사회복지사인 저도 남은 생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누가 밀어드리지? 약 먹을 시간은 누가 챙겨드리지?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 마음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내가 먼저 이사를 간다면 한밤중에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누가 택시 불러서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지? 저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도 사람을 숨 막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계단통에서 나는 절대 안 옮겨. 30년을 살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베란다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바꾸면 고층에서 야경도 볼 수 있지.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장님에게 몰래 집 말고 돈만 받을 수는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항상 소문에 가장 열성적인 사람은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복도에서 빨래를 널면서
옷을 집게로 집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령 씨, 듣자 하니 딸이 타지에서 일한다면서요? 네, 다른 시에서요. 그럼 나중에 엘리베이터 있는 새 집으로 바꾸면 딸이 돌아와서 더 안심하겠네요. 아주머니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자 할머니, 그 돈이 대체 누구한테 돈이. 하지만 그 조카가 그 금액을 알면 아마 날아올 수도 있을걸요. 아주머니가 조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박미자 할머니의 입에서만 그 사람의 존재를 들었을 뿐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애 어렸을 때 내가 키웠는데 박미자 할머니가 이 말을 할 때 눈빛은 부드럽고도 쓸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를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평가 회사가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동장님은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평가사가 마이크를 들고 숫자들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현재 집이 얼마의 가치가 있고 새 집은 어떻게 분배될지 얼마를 받게 될지 전부 계산해 드릴 겁니다. 박미자 여사님 댁은 채광이 아주 좋고 층수도 좋고 다락방 공간도 조금 있어서 사용 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아마 2억 5천만 원 이상이고 협상 상황에 따라 2억 6천만, 2억 7천만 원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김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눈을 징긋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할머니 대박이라고. 과연 며칠 뒤 10수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조카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여 도시락통을 들고 3층까지 걸어가기도 전에 위층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자 할머니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고모, 이번에 제가 돌아온 건 고모 옆에서 잘 모시려고 온 거예요. 고모 옆에서 잘 모시려고 온 거예요. 목소리는 조금 익숙하면서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겪은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딸깍 하고 열렸습니다. 비싸지 않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옷깃은 약간 발에 있었고 발에는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커다란 봉투 2개를 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미층 이매령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한다고 왔습니다. 저는 위층 이매령이에요. 저는 도시락통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혜영 씨.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식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 즉 동장님이 배포한 도시재생 설명서로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안에서 박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령 씨니? 들어와, 들어와. 저는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거실에는 박미자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으며 도시재생 자료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애가 내가 말했던 그 조카야.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박준수, 어렸을 때 내가 키웠지. 준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어색함 없이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모 돌봐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가 죄송하다고 말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은 아주 겸손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뜨면서도 몇 번이고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을 볼 때 표정만 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수는 마치 갑자기 깨달은 듯 매일같이 나타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비싼 보양식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와서 고모, 이건 뼈에 좋고 이건 혈압에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휠체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박미자 할머니의 무릎을 덮어주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때 고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내가 알았어. 준수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옆에 서서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효도하는 모습이었지만 마치 사업가가 기회를 보고 서둘러 잡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2주 뒤 어느 날 오후 저는 도시락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까지 가기도 전에 베란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번에 정말 기회라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생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노인들은 말하기가 제일 쉬워. 고모가 고개 끄덕이고 서명만 하면 돼.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계단에 꼼짝고 계단에 꼼짝고 계단을 하고 웃었습니다. 맞아. 고모 혼자 여기 있는 것도 불편하고 자식도 없으니. 내가 고모한테 나랑 부산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 내가 돌봐드릴 거고 집은 팔아서 급한 돈 먼저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었습니다. 걱정 마. 준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차가운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거의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이라 평생 이런 말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투는 요즘 잘 지내세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몸에서 얼마를 더 뜯어낼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하는 말투였습니다. 하고 계산하는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갑자기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지금 제일 믿는 사람이 그 이웃이잖아. 매일 밥 가져다 주는 그 사람. 내가 일부러 고모 앞에서 연기 좀 했지. 내가 정말 고모를 효도하는 거라고 느끼게. 친척이 돌아오면 뭐든 다 믿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듣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답답했습니다. 결국 나까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였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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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끊을게. 준수가 말했습니다. 일 잘 처리되면 너한테도 좀 나눠줄게. 그는 이 말을 마치고 발소리를 죽이며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방금 4층에서 내려온 척했습니다. 3층 모퉁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이며 했어. 목소리를 평소처럼 들리게 하려 했습니다. 네, 밥 가져다 드릴 시간이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고모를 모시고 가서 더 좋은 생활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내 베란다에서의 통화 내용과 노인들은 말하기가 제일 쉬워라는 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미자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야 할까? 내가 할머니한테 조심하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할머니한테 돈을 미리 계획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듯 신탁을 하든 어쨌든 전부 그 조카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몰래 엿들은 전화 한 통으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감으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감으로? 나중에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문을 두드리러 갔습니다. 준수는 집에 없었고 박미자 할머니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고 밥도 천천히 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 사업 이야기하러 오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혜령씨. 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수가 그동안 밖에서 저는 나이 때문에 조금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눈을 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 애가 할머니 돈을 계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고 조심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아주 작고 작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아주 작고 작은 말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삼도 할머니 것이고, 삼도 할머니 것이고, 삼도 할머니,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니,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니. 알고 있어요. 라는 세 글자를 말할 때 할머니는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지만 잠시 웃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늙으면 가끔 돈을 거는 게 아니라 아직 정이 남아있는지 거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고 위층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무섭도록 조용했고 도시재생 보상금이 확정된 날 동장님은 자료를 들고 올라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댁은 층수도 좋고 채광도 좋아서 아마 2억 5천만 원 이상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협상되는지 봐야겠지만요. 며칠 뒤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준수는 통장을 뒤적이며 웃었습니다. 고모, 이번엔 정말 고모 덕분이에요. 이 집이 정말 황금입지였네요.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정말 황금입지였네요. 그는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랑 씨, 시간 되세요. 저희랑 공증사무소에 같이 가주세요. 고모가 도시재생 보상금을 저한테 써주신다고요. 제가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공증으로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아무도 제가 노인을 속였다고 말 못할 거예요. 그가 노인을 속였다는 미 글자를 말할 때 그는 일부러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크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미자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택시를 탔습니다. 준수는 앞좌석에 앉아 내내 떠들었습니다. 공증 끝나면 고모를 부산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우리 집 옆에 큰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노후 보내기 딱 좋아요. 박미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귀찮아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저는 뒷좌석에서 들으며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안에 있었고 안에는 에어컨이 아주 세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담당한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자 공증인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수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창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저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전부라는 두 글자는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 할머니 명의로 조금 남겨두시는 게 어떠세요?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도 필요할 테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할 테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요. 최수는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혜령 씨, 걱정 마세요. 제가 고모가 갈 곳 없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 거예요. 혜령 씨, 나한테는 이 조카 하나뿐인데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공증인도 고개를 들어 박미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본인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박미자 할머니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조카예요. 저는 그 애를 믿어요. 이수아 공증인은 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증인 이매령 여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순간 제 목은 꽉 막혀 거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서명하지 마세요. 할머니 명의로 조금 남겨두세요라고 말하고 싶었고 준수에게 직접 능력 있으면 지금 당장 돌봄 약속을 서류로 써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 속에서 서명하지 마, 서명하지 마, 서명하지 마, 서명하지 마, 서명하지 마 하고 외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덕미자를 걸렸습니다. 라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수와 공쟁이는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수와 공쟁이는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준수는 두 번의 붓질로 자신의 이름을 크고 멋지게 서명했습니다. 공증이는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증여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설 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 친척들이 와서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증 서류가 있으니 제가 잘 처리해 드릴 겁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 사람 몫의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에 남아있던 채소를 대충 볶아 몇 입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이야기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붕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공증 후 첫째 날, 준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물건들이 가득 들려 있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고모, 돈은 제가 급한 용도로 먼저 처리해야 해요. 제가 그쪽 정리되면 고모를 부산으로 모시러 갈게요. 서두르지 마. 박미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 제가 고모를 여기 너무 오래 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꼭 모시러 올 겁니다. 그날 그가 떠날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쾌령 씨, 9년 동안 고모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부터는 제가 맡을 겁니다. 저는 말한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둘째 날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정오 박미자 할머니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야는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휴대폰이 연결되었습니다. 거실은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고모, 제가 여기 정말 너무 바빠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괜찮아. 나 재촉하는 거 아니야. 박미자 할머니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려 했었습니다. 그냥 언제 나를 데리려 했었습니다. 그냥 언제 나를 데리러 올 건지 물어보려고. 전화 너머는 침묵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고모, 제가 생각해보니 고모는 지금 요양원이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는 마치 아주 당연한 작은 일을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고모 노령연금도 있고 정부 보조금도 있으니 직접 알아보세요. 박미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억이 넘는 돈을 전부 너한테 줬는데 그건 고모가 직접 나한테 들 리가 어디 있겠어요? 거실은 벽에 줬는데 그건 고모가 직접 나한테 준 거잖아요. 게다가 돈은 이미 계획에 따라 사용되었어요. 준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모,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고모는 자식이 없으니 노후는 원래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친척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집값은 고모가 자발적으로 저한테 준 거고 노후는 별개의 문제예요. 준수야, 준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평생 나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평생 나를 돌봐주겠다고 했잖아. 그는 일부러 또각 말했습니다. 정부나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건 고모의 권리지만 이 돈은 이미 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불공평해요.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방 전체는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꽉 쥐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게 웅크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령 씨, 아주 오랫동안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바보 같았나요? 제 목이 메어왔고 저는 그저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을 수밖에는데 나는 진정을 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상대방은 아예 도박판에 오지도 않았던 거였어. 이틀 뒤부터 우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동장님이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를 알아봐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견딜 수 없으면 요양원 입소 대기를 신청하겠다고요. 저는 할머니의 옷을 한 벌씩 접고 할머니가 버리기 아까워하던 그릇들을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룡 씨 되십니까? 전화 너머에서는 아주 사무적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의 양수정입니다.
저희 쪽의 박미자 반 여사님께서 이미령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신 신탁이 있어서 본인께서 서문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시 반까지는 오시면. 네, 맞습니다. 박 여사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특별히 이미령 씨 본인에게만 연락하라고, 특별히 이미령 씨 본인에게만 연락하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박미자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고 눈빛은 며칠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은행에서 무슨 신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시간이 얼마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봐. 시간이 얼마 없어. 하지만 그 2억이 넘는 돈은 전부. 할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약간 지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은행 전화가 모든 일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바꿔 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온몸은 뭔가에 맞은 듯 여전히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인천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은행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네네,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택시는 시내로 들어섰고 4시 27분에 은행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전화해서 양수정 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저를 2층의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정장 차림에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령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스캔하고 지문 이식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문을 찍었지만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습니다. 태블릿 화면은 몇 초간 돌아가더니 제 이름이 떴습니다. 양수정 씨는 확인한 후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양수정 씨는 확인한 후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박미자박 여사님입니다. 저는 3초간 멍하니 있다가 저는 사님께서 2달 전 본은에 있다가 겨우 한만히 있다가 제녀는 아주 정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정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신탁 계좌의 잔액입니다. 화면의 숫자가 갑자기 확대되었습니다. 3천만 원. 그 순간 저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 목이 바싹만 어삽니다. 제 목이 바싹만 원이에요? 제 목이 바싹만 났습니다. 제가 언제 3천만 원이 있었죠? 자신에게로 돌리고 옆에 있던 서류도 옆에 있던 서류고 옆에 있던 서류고 옆에 있던 서류고 옆에 있던 친필 편지 한 통, 신탁 계약서 한 부, 그리고 녹음기 하나. 서류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로 혜령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박미자 할머니가 공문서나 등기 우편에 서명할 때 쓰던 글씨였습니다. 약간 비뚤고 늙은 글씨였지만 한 획 한 획 힘주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양수정 씨는 편지를 제 앞으로 미워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자마자 눈에 들어온 첫 줄은 혜령 씨. 9년 동안 밥값은 이제 정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였습니다.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글자 하령 씨,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아마 깜짝 놀랐겠죠.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 3천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은 도시재 생돈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었죠.
그건 동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듣는 숫자였어요. 실제로 들어온 돈은 보조금, 이자 등 이것저것 합쳐서 사실 2억 6천만 원이 넘어요. 내가 황 변호사와 먼저 그중 3천만 원을 빼서 당신만 사용할 수 있는 3천만 원은 소리를 들었어요. 남은 2억 3천만 원은 준수에게 줬죠.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 그 애가 노인들은 말하기가 제일 쉽다고 돈은 급한데 먼저 쓰고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했죠. 당신은 몰래 엿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날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문이 열려 있어서 다 들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혜령 씨. 그 전화 한 통으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준수가 돌아온 목적은 내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에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황 변호사와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당신은 그날 공증서류만 봤을 거예요. 전부 증여라는 문구만 봤겠지만 그 전에 나는 이미 조건들을 서류에 써놓았죠. 조건부 증여라는 세 글자를 보자 저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부 증여라는 세 글자를 보자 저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작은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2억 3천만 원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조건은 세 가지였죠. 첫째, 한 달 안에 나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거나 적어도 적절한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 둘째, 매달 나의 생활비와 요양비를 꾸준히 부담해야 한다. 셋째, 연락 두절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연락 두절되지 않아야 한다. 그 애가 이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면 이 증여는 취소될 수 있고 돈은 돌려받아야 해요.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 거저주는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 거저주는 혜령 씨, 나는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당신이 나를 붙잡고 서명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봤죠. 하지만 당신은 절반만 봤어요. 나머지 절반은 그때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많이 알면 연기를 잘 못할 테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일부러 준수가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었죠. 일부러 준수가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었죠. 그는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혼자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한 달 안에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고 전화로는 정부나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라고 말했을 뿐이죠. 좋아요. 그게 그 애가 선택한 결과예요. 경지의 마지막 단락은 앞보다 글씨가 더 컸습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쓰면서 특히 힘주었습니다. 특히 힘주었습니다. 이제 황 변호사가 이미 나를 위해 비해두었어요. 남은 돈은 전부 기부해서 작은 미자나눔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에요. 나 같은 노인들을 돕는데 전념할 겁니다. 나는 평생 별다른 재주가 없었지만 유일하게 얻은 것은 9년 동안 당신을 만나니 밥 한 공기예요. 3천만 원은 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줄곧 당신을 만난 아니라니라 내 마음속에서 줄곧던 것이에요. 9년 3천여일 동안 당신에게 빚지고 있던 것이에요. 9년 3천여일 동안 당신이 밥 한 공기를 더 지어준 것은 당신에게는 사소한 일에는 그래서 이 3천만 원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가끔 혈연이 꼭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매일 당신을 위해 밥 한 공기를 더 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요. 거절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일에 넘기지도 마세요. 이 돈은 서면 말부터 이미 나와는 상관없는 돈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서명은 빗돌빗돌했지만 유난히 정성 들여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양수정 씨는 반의하지 않고 조용히 휴지한 팩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맺혔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코를 풀었지만 여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여사님은 투다꾼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기억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이웃 이매령 씨만 사용할 수 있는 신탁을 설정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기단을 만난 줄 알고 특별히 몇 마디 더 물어봤어요. 그리고요,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9년 동안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부 해주셨어요. 양수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매일 수많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께서 당신이 매일 밥을 가져다 주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함께 가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다른 서류 한 부를 펼쳐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위에는 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위에는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수익자 이매령,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 여사님께서 꼭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잡음이 들리다가 이어서 박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령 씨, 당신이 은행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내 작은 계획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겠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무척간 계획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겠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무척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편지를 다 읽고 3천만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하늘이 나에게 이런 이웃을 보내준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야. 다가 아주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말해주는 이웃 말이야. 돈은 돈이고 정은 정이야. 정은 정이야. 정은 돈이고 정은 정이야. 정은 정이야. 정은 기억 속에 남는 것이 더 좋지. 앞으로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정은 기억 속에 남는 것이 더 좋지. 앞으로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다른 사람만 돌보지 말고 자신 자신을 위해 밥 한 공기를 더 지어줘. 딸깍 한 공기를 더 지어줘.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계산이 빠르시네요. 양수정 씨도 웃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러 오셨을 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여전님, 만약 이 신탁을 받으시는 여지에 서명하시면 동의하시는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시는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됩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양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강 여사님께서 사실 한 가지 더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만약 임 여사님께서 은행에 오셨을 때 할머니께서 이미 요양원으로 옮기셨다면 저도 웃음이 가졌지만 매일 두 사람 몫의 밥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양수정 씨는 웃었습니다. 양수정 씨는 컴퓨터를 닫으며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자료 폴더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밀어주었습니다. 명함에는 황보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무적인 어조로 돌아왔습니다. 황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미 박준수 씨에게 공식적으로 변호사 서한을 조건부 증여 취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2달 뒤 황보인 변호사가 전화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박준수 씨는 몇 번의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법률 서류 앞에서 얌전히 서명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양원의 박미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곳으로 마당에는 나무와 꽃이 있었고 복도는 넓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곳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담요가 할머니는 작은 들것 끝에 앉아 있었고 무릎에는 작은 자 있었고 아이고 혜령 씨 왔구나. 저는 다가가 습관적으로 할머니의 작은 담요를 잘 여며주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혜영 씨가 해준 맛보다는 못하지만
땀 흘릴 필요는 없으니 좋네.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여기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래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당신이 몰래 좀 당십니다. 가끔 당신이 몰래 줍니다. 맨날 몰래 뭘 먹을 생각만 하시죠. 며칠 뒤 구청에서 저를 찾아와 간단한 기부식에 함께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작은 강당에서 행사를 가졌고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관계자는 연설을 좀 길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문장만 알아들었습니다. 박미자 여사님께서 이름이 넘는 돈을 기부하여 미자난을 기부하여 미자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동네 독거노인 식사배달 및 동반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딱 어울려요. 행사가 끝나고 시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더 이득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준수 혼자 가져갔으면 나는 손해본 거지.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노인들이 밥 먹고 병원 가고 말동무가 생기면 나는 이득을 본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가장 어려운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작은 도시락 2개를 가방에 몰래 넣고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정원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몇몇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갑자기 누군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갑자기 누군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갑자기 누군가 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고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 간호사가 서둘러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님, 말씀으로 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박준수는 유나 간호사를 무시하고 박미자 할머니만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까지 지니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고모는 스스로 정부나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라. 노후는 곰과 별개의 문제다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고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나중에 일자리도 구하고 빚도 갚고 있었어요. 네가 스스로 말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는구나. 박준수는 사료 가방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지퍼로 당기고 어젯밤 내내 생각했는데 제가 매달 조금씩 고모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수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반쯤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한 글자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너는 나를 뭘로 생각했니? 현금인 줄기?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네가 2억 3천만 원을 가져가고 사흘 뒤에 나보고 스스로 정부나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라고 했잖아. 네 그 전화통화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박준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고모, 정말 잘못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아이들은 학교에 듯이 오더니 없습니다. 고모, 정말 잘못했어요. 제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제가 이 돈이 없으면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고모에 친족하잖아요. 박미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 박미자 할머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태령 씨, 9년 전 당신이 이사 온 날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둘은 서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둘은 서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령이라는 것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네가 나의 친척인 건 맞지만 너는 계속해서 나를 밖으로 밀어냈어. 박준수는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미자 할머니는 한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여전히는 네가 잘 살기를 바랄 거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네가 잘 살기를 바랄 거야. 하지만 너에게 다시는 나를 현금인 줄기로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예나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떠났습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휠체어를 붙잡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간호사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그는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무릎을 꿇은 채 휠체어의 뒷모습이 곡도 끝으로 체어의 뒷모습이 곡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몇 달 뒤 미자 나눔재단은 구청 홍보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사회복지사들이 요양원을 방문하여 태블릿으로 영상들을 촬영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자원봉사자로 도우러 갔습니다. 도시락 배달 차량을 타고 다른 동네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집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받으면서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그 순간 저는 마치 9년 전 제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박미자 할머니 집 문 앞에 서서 박 아주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말하던 저를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딸 김아영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연말에 회사 너무 바빠서 이번 명절에도 못 갈 것 같아. 저는 그 몇 줄의 글을 보며 마음이 찡했지만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딸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나도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나도 이런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까? 나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이 아주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게 될까?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가끔 당신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은 평생 애지중지했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밥 한 공기를 더 지어 가져다 주었던 그 이유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천천히 보고 천천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